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김태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너무 시간이 짧게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오늘은 좀 시간 좀 여유를 갖고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길어졌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많은 구석을 봐야 할 문제인데요. 네. 이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틀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차원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힘 대결, 유럽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네.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문제를 미치느냐, 네. 이것도 뭐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거 다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할지 몰라도요.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잉태하면서 북한이 지금 저 땅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요. 지금 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저 폭풍 부대가 갔다 그러고 김용복이요? 김정은의 최측근 부총참모장.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대표 자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군을 총지휘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떤 조건, 어떤 대우, 뭐 어떤 대가, 이런 얘기를 계속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대표 단장, 협상 단장 차원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군 지휘까지 겸임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휘권을 북한 군이 갖습니까? 아니면 러시아군이 갖습니까? 그것도 저희 전문가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군이 단독 작전을 했죠. 그렇죠. 우리 군 주월 사령부가 했죠. 그런데 이제 미군하고 협력은 했지만 단독으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에 배속되어서 러시아군의 일부가 될지 아니면 북한군이 따로 작전을 할지, 이것도 사실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군에 배속이 되어서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다면 뭐 그야말로 총알바지 대포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보급 문제에서 차별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소통에 또 애로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 10,000명쯤 보낸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죽거나 다쳐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네요. 뭐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군이 보낸 그 부대 성격 자체가 말이죠. 이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경보병, 저격병, 그리고 이제 항공육전대, 이게 이제 낙하산 부대죠. 근데 그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격병하고 이제 이 경보병 부대가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한국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뭐 뒤로 빠져서 뭐 이렇게 특수임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은 평원입니다. 평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할 여지도 별로 없고요. 또 원래 그런 부대는 중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경보병 아닙니까? 이런 부대가 알보병 형태로 탱크나 장갑차의 그 지원도 없이 그건 이제 전장에서 날뛰는 격이 되는데 아마 많이 죽을 겁니다. 많이 다치고 많이 죽을 겁니다. 저쪽은 이제 유럽의 그 지형이 좀 구릉이고 평야라서 이게 전차가 주 이 무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보병들이 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뭐 자기들이 쓸 장비도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뭐 북한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장비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침 이제 북한군이 이제 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야트마간 산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제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뭐 우라돌 기억 아시죠? 뭐 일본 과거에 반자이 만시에 돌격 하듯이
그런 식의 돌격 부대로 내몰린다면 그야말로 전사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 북한 군도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와갖고서 저 러시아 애들은 저 뒤에 있는데 내가 총알바지가 돼서 죽어야 돼? 차라리 도망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탈영병, 도망병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북한 당국은 완전히 뭐 극도의 신경이 날카롭게 극도로 지금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MZ 세대라는 것이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은 뭐 과거 김일성 주석이 국가를 세웠고 창시자고 뭐 또 실제로 인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죠.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3대까지 내려온 지도자를 우리가 신으로 모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K-팝, 대한민국에서 들어가는 이 각종 노래, 소식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심리 이전에도 흔들리고 투항하거나 뭐 집단 탈영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안 같습니다. 그 심리전이 좀 먹힐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뭐 얼마 전에 그 한교가 신원식 안보실장한테 뭐 문자 보내서 그것도 심리전을 제안한 건데 일종의 그거 뭐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지 그 뭐 기자들한테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그런 방식의 심리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먼저 일단은 그 심리전의 주체는 우크라이나군이지 한국이 가서 심리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간접적으로 조력을 할 수는 있겠고 또 우리가 보내는 뭐 참관단, 뭐 현황 분석팀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일단은 한국 관계자들이 이제 가서 지켜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뭐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심리전의 주체는 우크라이나군이죠. 근데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또 저 종북 주사파들은 그 참관단 또는 모니터링 이것도 파병이다 이러고서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데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관단이 가거나 뭐 이렇게 개인 팀 소수 인원이 파견돼 가서 전선을 관찰하고 또 북한군의 뭐 전략 전술을 보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있어 왔고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도 우리 참관단이 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대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북쪽에 와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채집하고 수집하고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파병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군을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60조 헌법 60조 저도 봤는데요. 그거는 전투 병력을 보냈을 때의 얘기고요. 그 사사로운 이 사람들을 국방 필요에 따라서 보내고 교류하고 하는 것 그거는 대통령, 국방장관 이 지휘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군을 움직입니까? 그 몇 사람 보내는 걸 국회 동의 받아야 되면 어떻게 병력을 움직이느냐고요. 그 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그 주장하던데요. 글쎄요, 참 의문입니다. 본인이 그 입장에 있었어도 그 사람이 대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까? 의문이라고 그러시길래. 아니 그게 의문이 아니라 대장은 맞아요? 그럼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신 분이죠. 그래요? 아니 그런 걸 문제를 삼는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이 무관들 보내지 않습니까? 무관들 다 무관들도 있죠. 현역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의회에 지금 파병 온 거네 한국에. 동의받고 온 겁니까? 그렇게 시비를 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시비를 위한 시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노림수가 있겠죠? 많죠. 뭘 노리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뭐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를 원한다, 뭐 식량을 원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중인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재래 군사력의 현대화. 재래 군사력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새로운 비행기, 뭐 탱커, 뭐 이런 것들, 신기술 이런 것들을 원할 텐데,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은 핵 문제와 관련한 그러니까 북핵 고도화에 러시아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저는 뭐 핵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ICBM 대륙간 탄도탄의 재진입 기술, 또 다탄두 예. 이제 이런 기술들이 북한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건 한미 동맹의 직격탄입니다. 그 이제 핵폭탄은 저것들이 갖고 있잖아요. 뭐 실험도 계속 하고. 근데 이걸 운반하는 운반체 로켓. 이것이 지금 ICBM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지금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진입 기술이 어렵다 그러던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제 ICBM은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네. 발사할 때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아. 굉장히 높이 대기권 밖으로 훨씬 지나가는 거죠. 예. 다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내리 꽂을 때는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속도가 워낙 높으니까 대기권 공기하고 부딪히는 것이 마하 20? 마하 20의 속도로 부딪히면 뭐 사람이 콘크리트 바닥에 박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이라는 건 이제 공기가 있는 데니까 그렇습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가서 저항 없이 날아가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어딘가를 폭격하려면 떨어져 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죠. 이때 내려올 때 이게 저항을 받아서 튕겨나가거나 튕겨나가지는 않지만 또는 굉장한 열이 발생하고요. 굉장한 열이 발생해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가 그렇습니다. 재진입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입니다. 특히 그 재진입이 이렇게 고각으로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요 타원형이 다 비슷하게 압력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진입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밑에 받는 압력과 열, 위에 받는 게 서로 달라서 이게 힘들다 그러던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수직으로. 왜냐하면 워낙 높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 그럼 다탄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다탄두 독립 비행체 기술입니다. 그 안에 또 탄두가 여러 개 있습니까? 탄두가 여러 개가 붙어서 목표 지점 근처에 가서는 이게 이제 공중에서 분산해서 내려오는데 분산될 때 각자 입력된 목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이런 걸 북한이 갖게 되면 동맹이 위험해집니다. 미국이 바로 위협을 받게 되겠네요. 미국이 위협을 받으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지켜주겠다. 확장 억제를 작동시키겠다. 이런 욕구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갖고 있으면 유사시에 김정은이가 참수 당할 땐 당하더라도 미국 위협하죠. 미국을 향해서 한 발만 쏘면 어쨌든 이거가 뚫고 들어가면 방공망을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여러 도시가 이제 잿더미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미국이 안고서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동맹 이완 그러니까 alliance decoupling effect 이게 동맹 이완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사고 핵 추진 잠수함. 이것도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먼저 습득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사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비대칭 상태에서도 그럭저럭 균형을 맞춘 이유가 그런 기술에서 우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이제 상쇄되고 참 심각합니다. 북핵 고도화가 더 가속화된다면 정말 한미 동맹에 심각하고 우리 안보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북한의 북핵 고도화의 핵심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무기를 북한이 갖게 됨으로써 미국이 함부로 한국을 도와줄 수 없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화를 향해서 간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수십 년 전하고는 판이하기 다른 것이요. 근데 그거를 북한의 자체 기술 실력으로는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이걸 러시아가 그 핵심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김정은이한테 군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는 미국이 장거리 수단으로 북한을 때리면 북한은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이 우리를 유사시에 도와준다는 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가 그냥 무모하게 돈 몇 푼 바라보고 지금 군대 10,000명씩 보내는 건 아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러시아군을 새로 모집하고 계약병을 모집할 때 계약금을 주고 매달 얼마씩 주겠다 하는 걸 1년짜리 계약을 막 맺고 있는데 그 대접을 북한에다가 적용을 대충 해보면요. 한 3만 명 정도가 싸운다면 글쎄요. 뭐 한 2조 5천억 정도씩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저거 돈이- 1년 전부 수출해도 그만큼 안 될 텐데요. 그럼요. 북한이? 이거는 뭐 그리고 북한은 저 해외 근로자들이나 파병하는 군인들 돈을 정부가 거의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정권의 그 곳간을 불리려고 그 참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돈도 큰 목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여러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요. 네. 당장 이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선을 넘어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바를 하겠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일단 경고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예. 러시아한테 선을 북한에 넘기지 말아야 경고한다고 돼요. 해서 저것들이 뭐 합리적인 대화될 상대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했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왜 베트남에 파병했느냐고 난리 칠 수 없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우크라이나는 우리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보냈는데 우리가 북한한테 꾸중하는 거는 조금 좀 결이 달라요.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받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지. 예, 그거는 신경을-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그럼요. 안보 위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한테는 경고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한테 경고하고 북한한테도 받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경고 차원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지렛대를 우리가 이제 얻는 차원에서는 그 수순은 지나야 되는데 네. 그러나 지나치게 가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나치다는 건 뭐죠? 사실은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끈하고 나서야 될 것은 나토죠. 나토죠. 그렇죠. 나토가 먼저 대응 조치를 취하면 어.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동맹의 체면도 세워야 되고 또 동맹하고 관계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살상 무기 위주로 뭐 병원선 의료진 이런 거 파견하고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또 방어용 무기. 방어용 무기는 이제 그 다음 수순이죠. 예, 그래 그 다음 수순. 더 이제 선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예, 수순. 근데 미사일 날라올 때 요격하는 거 그런 예, 거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살상용 무기는 아니고 방어용 무기를 무기죠. 보낸다면 이제 방어용이 이제 1차적인데 그런데 이제 테크니컬리 얘기하면 방어용 무기하고 살상용 무기 차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방어함으로써 살아남는 사람들이 또 러시아군을 죽이는 거니까요. 네네. 어쨌든 순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원칙은요. 우리는 리액셔너리 해야지 프리엠티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토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뒤따라가면서 네. 도와주는 이런 형식이 바람직하고요. 우리가 먼저 나설 이유가 우리가 먼저 나서는 거는 그림이 맞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방 외교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우방국이라서가 아니라 러시아는 한반도에 다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예. 뭐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관리해야죠. 네, 관리를 해야죠. 네. 그런데 중국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바로 주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국을 관리하겠다고 중국 편에 서는 순간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그게 노무현 때 그 예. 오류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힘으로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러시아는 좀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게 보십시오. 과거에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종주국일 때, 공산권의 종주국일 때 밀착해서 서방에 대항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그 사이 간격을 떼기 위해서 중국하고 수교하고 핑퐁 대회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배후에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친하는 것은 중국하고 러시아 간격을 넓히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극력 반대할 사안은 아닙니다. 아하. 우리가 선을 예. 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우리 정부의 간곡히 이렇게 그 점에서는 푸틴도 뭐 워낙 속이 시커멓고 2중, 3중, 4중이라 물론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네.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좋았을 때
러시아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나라 국민을 한국이 그 1, 2위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에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하거나 나토하고 협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군사적 포부를 밝힐 때는 수위를 좀 낮아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선을. 예. 그러니까 국방부도 나서지 말고 외교부 대변인 정도 수준에서 하시고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스마일 표정 관리를 하면서 점잖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전쟁 후에 또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을 위해서 대비하는 길이다. 예. 뭐 그러나 기본적으로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선을 넘으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던진 것은 그래요. 필요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집행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네. 또 EU 집행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네. 또 젤렌스키 대통령 또 통화를 원하니까 통화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선에서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은 그야말로 제1도 제2도 국익이다. 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컨틴전시를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한기호 장군, 신은식 장군 두 분 전화 말씀을 카톡 그 메시지한 거. 예. 그거는 말이죠. 네네. 그 두 분이 절친하지 않습니까? 육사 선후배로. 네네. 그게 무슨 정책적인 무게를 싣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가볍게 나눈 그 채팅 정도인데 그걸 뭐 그렇게 무게를 실어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합니까? 참나. 제가 그분들 잘 알잖아요. 예. 그분들 농담 막 주고받고 선배님, 아우님 하는 사이들인데 네네. 아니, 그런 정도 농담하는 걸 가지고 왜 그걸 시비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그걸로 하실래요? 아니면 한 말씀 더 해주실래요? 예, 뭐 북한 내부에도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 군 당국, 국방 당국은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투항자가 속출하고 전사자가 속출을 했을 때 북한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크게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경우에 바로 북한은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백령도 같은 데가 타켓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최근에 무인기 이륙지가 백령도라고 방송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 백령도를 도발하겠다는 정당성을 축적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원점 타격 지긋될 딴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